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말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또 한 살을 더 먹게 되네요. 이제 뭐 나이 먹는 거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그런가요? 자, 이 수익 방식 소득 접근법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게 수익 환원법입니다. 자, 이거는 일단 공식이 어렵습니다. 여기는 지금 공식을 안 써놨죠. 수익 가격을 어떻게 구하는지 공식이 없죠? 있나요? 없죠. 자, 앞에서 거래사례 비교법도 그렇고, 뭐였죠? 원가법이었죠. 원가법에서, 아까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하면은 이제 적산가액이 나왔죠. 그럴듯하지 않았습니까? 새것 가격에서 낡아진 가격만큼을 빼면은 뭐 나올 수도 있겠다. 그게 뭐 어려운 작업이긴 하지만 우리 같이 일반인들로서는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뭐 전문가가 그렇게 하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조금 전에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거래사례 가격을 수정 작업을 하면 되잖아요. 조금 더 가격을 높여야 될 요인이 있으면 1보다 큰 수를 곱하고, 가격을 낮춰야 될 요인이 있으면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되고, 됐죠? 근데 지금 이 수익 가격, 수익 환원법에 의한 수익 가격은 이게 이제 공식이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공식이 중요하거든요. 여기 이제 환원율 분해, 여기가 순수익 이렇게 하거든요. 환원율 분해 순수익 이렇게 나눗셈을 합니다. 유일하게 나눗셈이에요. 근데 이 가격이 적당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가격이.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환원율이 이쪽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수익 가격 곱하기 환원율 하면은 뭐가 된다? 요렇게 되죠. 이 식이 어쩌면은 더 쉬울 수 있어요. 이 식은 이해가 되세요? 요 환원율이 이쪽에 가서 곱하면 순수익이 된다는 거.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자, 이렇습니다. 내가 1억을 들여서 이제 건물을 사요. 그게 이제 이 가격이에요. 건물을 사는데, 1억 들여서 건물을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건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건물이 이제 1억짜리인데, 앞으로 남은 내용 연수가 10년이에요. 잔존 연수가 10년인데요. 10년 후에 0이 되네요. 10년 후에 0이 되는 건물을 내가 지금 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 건물을 사서 매년 임대료 수익을 얻는데, 순수익을 얻는 거예요. 순수익을 얻는데 매년 1,000만 원씩 순수익을 손에 잡으면 될까요? 각종 경비 제하고 각종 경비 1,000만 원만 잡으면 안 되죠? 안 되겠죠? 왜 안 될까요? 10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씩만 잡으면 왜 안 돼요? 아니, 10년 후에 어차피 건물 제로 되니까 매년 1,000만 원씩 되면은 내 투자한 원금 1억 다 회수가 되잖아요. 매년 1,000만 원씩 번다고. 매년 1,000만 원씩 번다고. 왜 안 되냐고요? 매년 1,000만 원씩 보면 투자한 1억이 회수되잖아, 다. 또이 되니까. 그러면 얼마만큼이 더 들어와야 돼요? 1억 2천원 돼야 돼요. 그냥 주먹국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이 1억을 가지고 이 정도라면은 괜찮다라고 할,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라면 괜찮다라고 할 수익도 얻어야 되지 않나요?
매년 1,000만 원씩이면은 원금만 가져오는 거죠. 원금만. 그런 짓을 왜 하냐고. 차라리 그냥 은행에 넣어놓지. 은행에 넣어놓으면 계속 원금 있으면서 이자라도 받아 먹을 텐데. 근데 이거 하면은 은행 이자보다는 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충 한 5% 잡자고요, 그냥. 예? 그러면은 매년 1,000만 원만 잡아가지고 안 되고 매년 얼마는 잡아야 돼요? 1,500 정도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5% 하면. 내가 손에 잡아야 되는 게 5,500 더 잡아서 얼마를 손에 잡아야 돼요? 1,500을 잡아야 된다고요. 그 1,500은 몇 프로예요, 여기서? 1억에 대해서 몇 프로예요? 0. 이 계산이 안 되네, 이거. 이 숫자를 제가 너무 어려운 숫자를 썼는 모양이네요. 1억에 1,500이잖아, 1억에 1,500. 그럼 15%죠. 15%? 예. 정말, 제가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15% 아니에요? 15% 0.15잖아, 0.15. 0.15가 15%잖아요. 근데 그 15%가 지금 그 중에 5%가 뭐예요? 5%가 수익이고요. 10%는 원금 회수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지금 1억 주고 샀는 그 건물이 10년 후에 제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내 원금이 100% 사라진다고요. 원금이 100% 소멸된다고요. 소멸. 원금이 100% 소멸되는데 그거를 앞으로 몇 년간 회수해야 돼요? 10년간 회수해야 되니까 1년에 몇 프로씩? 10%씩 회수가 돼야 되고 일단은. 그럼 원금만 회수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 5%에다가 몇 프로는 되어야 15%는 되어야 요 중에 1,000만 원은 회수되는 거고 500만 원은 수익이란 말이에요. 하시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거를 1,500만 원을 다 수익이라고 하면 안 되죠. 네. 수익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1,500을. 그러니까 여기에 15%를 수익률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5%를 수익률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중에 5%만 수익률이고 나머지 10%는 회수율이죠. 맞아요? 이 두 개 합한 개념이 환원율 개념이라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얘를 이쪽으로 돌려놓을게요. 수익 가격에 대해서 환원율을 곱하면은 이 순수익이 되는데, 이 순수익은 수익에 해당하는 돈도 있고, 회수에 해당하는 돈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심해야 돼요. 수익환원법에서 순수익은 이걸 다 버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요 중에는 뭐도 있는 거예요. 회수하는 돈도 있고 수익에 해당하는 돈도 있어요. 그럼 퍼센트를 볼 때도 회수율도 있고 수익률도 있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얘가 0.15가 이쪽으로 올게요. 0.15가 이쪽으로. 그러면은 1억 이퀄 1,500만 원 나누기 0.15.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1,500 나누기 0.1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했으니까. 맞아요? 요거를 뭐라고 하고요? 수익 가격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순수익이라고 하고요. 요 놈을 환원율이라고 하는데 이 환원율은 뭐와 뭐의 합으로 돼 있다? 수익률 5%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 여기까지는 된 것 같은데 또 여기까지 오니까 또 이 눈빛이 똑같은 얘기인데 왜 눈빛이 달라지시나요? 이 15%가 이게 수익률과 회수율로 돼 있다고요. 10%는 회수율, 5%는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매년 얼마씩 손에 잡아야 매년 1,500 몇 년간 10년간 잡아야 이 중에 1,000만 원은 회수되는 돈이고
나머지 500만 원은 수익에 해당하는 돈이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수익 가격을 계산하려면 뭐하고 뭐를 알아야 돼요? 예,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거꾸로 계산할 수가 있다고요. 얘를 거꾸로. 근데 이 환원율은 항상 뭐 더하기 뭐로 돼 있다는 거예요?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수율이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억 주고 산 건물인데 10년 후에도 1억 받을 수가 있다면은 10년 후에도 1억 받을 수 있다면 그때는 원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팔아서 원금이 회수되죠? 네. 내가 매년 손에 잡는 돈에서 원금을 회수할 필요는 없죠? 네. 그럴 때는 수익률이 제로가 돼요. 회수율이 제로가 돼요. 그때는 회수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원금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내가 원금을 회수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투자한 원금이 줄어들 때 얘기예요. 줄어들 때 얘기. 줄어드니까 10년간 100%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수율을 고려하는 것이지 내 원금이 그대로 살아있다면은 그때는 회수율이 뭐가 된다고요? 제로가 된다고요. 회수율이 제로. 원금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아시겠어요? 자, 이제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셨다면은 나중에 좀 더 깊은 내용까지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제 돌아올게요. 공식 설명 드리려고 했고요. 지금 공식 요 공식. 자, 요게 이제 중요한 공식이니까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교재로 오셨어요. 113쪽에 보시면은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자, 그 정의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정의는 수익환원법이란, 자, 수익환원법이든 원가법이든 거래사례비교법이든 정의는 다 알아두셔야 돼요.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돼 있죠. 순수익하고 짝짓기 하는 단어는 환원이란 단어고요. 미래 현금 흐름이란 단어하고 짝짓기 하는 단어는 할인입니다. 지금 요거는 순수익을 환원한다 돼 있죠. 순수익을 환원한다. 자, 근데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한다라고 할 때는 내가 5년을 보유하면은 5년간 예상되는 이 금액을 다 예측을 해야 돼요. 그거를 각각 이렇게 바꾸는 것은 할인한다라고 하고요. 매년 똑같이 1,500, 1,500, 1,500, 1,500 똑같이 예상되는 요 순수익을 나누기 해서 계산할 때는 환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익은 환원한다 하고 요걸 미래 현금 흐름이라고 그래요. 미래 현금 흐름은 뭐 한다 하고요? 할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이게 더 쉽겠죠. 미래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다 예측하는 거는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도 얘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다 여기서 나와. 다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그 중에서도 환원율에 집중적으로 출제됩니다. 여기서 집중적으로.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환원율을. 자, 이때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수익환원법의 구성요소에서 수익환원법의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요소는 순수익 환원율.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두 개. 이거 두 개는 당연히 구성요소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환원 방법 있죠. 그 수익 환원 방법은 그냥 외우세요. 그냥 수익 환원 방법. 수익 환원 방법이 있는데 그 수익 환원 방법 위에다가 수익 자본 회수 방법 이렇게 써 놓으세요. 수익 환원 방법이라고 해도 되고 자본 회수 방법이라고도 해도 돼요. 그걸 더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 범위를 넘어서는 거니까 그 더 이상 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수익환원법의 3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두 개인데요. 수익환원법의 요소는 저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상은. 근데 이제 자본 회수 방법이라는 게 더 있어서
그거는 이제 우리 수준에서 넘어서니까 그냥 그렇게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외워야 돼, 그냥. 다음에 순수익에 대해서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순수익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요거 외에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어요. 자, 이거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표준적 수익이어야 하며 객관적 규칙적으로 발생하고 안전하며 확실한 순수익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여기에 순수익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금액이 똑같다고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아까 이 1500도 첫 해 1500이 몇 년간 계속된다고요? 10년간 계속된다고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원래 순수익에 어쩌다가 발생하는 그런 순수익이 들어가 버리면 다음 연도에도 어쩌다 발생하는 거 들어가고 다음 연도에도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우리 2002년도에 월드컵 했나요? 그때 치킨집 엄청 장사가 잘 됐어요. 예? 치킨집 엄청 장사가 잘 돼가지고 치킨집 내놨는데 치킨집 주인이 지난 2달간 막 엄청 벌었다. 예, 그러니까 권리금 많이 주라. 그걸 그냥 그대로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평생 계속 월드컵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어쩌다가 발생하는 수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과대평가한다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전하고 확실하게 합법적이고 규칙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순수익을 계산해야 되고요. 다음에 거기 없는데 꼭 적어놔야 돼요. 거기 없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순수익은 과거의 순수익도 아니고 현재의 순수익도 하면 안 돼요. 장래에 예상되는 순수익이라 해야 돼요. 장래에 예상되는 순수익이라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까 수익 방식을 말씀을 드릴 때 수익 방식은 앞으로 이 물건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이게 얼마에 거래됐고 이거 만드는데 얼마의 돈이 들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얼마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나간 순수익도 아니고 현재 순수익도 아니고 뭐예요? 장래 순수익이에요. 장래 순수익.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순수익에서. 자,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표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환원 이율이 중요해요. 환원 이율. 환원 이율이 중요한데 그 환원 이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요 놈이에요. 요 놈. 환원 이율은 뭐 더하기 뭐다?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혹시 환원율이라는 단어를 예전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들어보신 적 없나요?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못 들어보셨나요? 생활하면서는 공부할 때는 들어봤는데 공부할 때 어디서 보신 적이 있는가 하면은 68쪽 9쪽이 있어요. 69쪽에 보시면은 표가 있어요. 표가. 근데 그거는 제가 뭐 그렇게 지금 단계에서는 할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9쪽의 표에 오른쪽에 수익률 바로 밑에 공식 보세요. 종합자본환원율을 돼 있죠. 그 종합자본환원율하고 여기 환원율하고 공통점이 뭐예요? 환원율이 같죠? 예? 자, 그러면 거기 종합자본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죠? 이 앞에 붙어 있는 단어는 이렇게 생략해서 불러도 되고요. 이렇게 생략해서 불러도 되고요. 그냥 생략해서 불러도 돼요. 그러면은 여기 환원율과 여기 환원율이 어떻단 얘기예요? 같단 얘기죠? 자, 어떻게 같으냐? 자, 이거 자리 바꿔볼까요? 환원율은 수익 가격 분의 순수익 이렇게 되죠. 이 순수익이 바로 뭐란 얘기요? 순영업소득이란 얘기고요. 자, 여러분들 물건이 10억에 나온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내가 10억이 다 돈이 안 되면은 4억밖에 없으면 6억을 빌려서 그 가격만큼 지불해야 되죠. 그 가격이라는 게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게
바로 총 투자액과 같은 거 아닌가요? 그 가격만큼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결국 앞에서 이미 했던 환원율입니다. 예, 다만 이제 그렇게 강조를 안 했을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투자론에서 하는 환원율이랑 수익환원법에서 하는 환원율이랑 똑같은 환원율이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그 환원율, 어림셈법의 수익률이라 그랬어요? 정확한 수익률이라 그랬어요? 어림셈법의 수익률이라 그랬죠? 자, 여기서 지금 보세요. 환원율이 뭐 더하기 뭐예요?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이죠. 얘가 어림셈법의 수익률이죠. 얘가 어림셈법의 수익률이잖아요, 환원율. 그게 지금 이렇게 더해져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얘는 정확한 수익률이에요. 얘는 정확한 수익률, 얘는 어림잡은 수익률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얘는 환원율은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이니까 이게 다 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버는 게 아니에요. 회수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앞에하고 뒤하고. 자, 됐습니다. 다시 이 수익환원법으로 가겠습니다. 114쪽에 가시면 이제 환원율인데요. 자, 이거 지금 하기에 이제 머리가 아파요. 지금은 일단 동그라미 1, 2, 3, 4, 5, 5가지 있죠. 자, 요거는 앞에서 뭘 했었는가 하면은 그 감가수정 방법에 제가 아까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시장추출법, 임대료 손실 환원법 이렇게 해서 감가수정 방법 한 번 더 써드려 볼까요? 감가수정 방법에 내관 분시임 해서요.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시장추출법, 임대료 손실 환원법이에요. 자, 이게 내용연수법에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이 있어요.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종류를 섞어서 물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환원율 산정 방법도 마찬가지야. 환원율 산정 방법도 시, 조, 투, 엘, 부 그래요. 자, 이게 시는 시장 추출법. 여기도 시장 추출법이 있고 여기도 시장 추출법이 있어요. 이게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여기도 시장 추출이 있는데 이 시장 추출의 의미는 시장에서 거래된 그 사례 가격으로부터 추출해낸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례 가격으로부터 감가 수정액을 추출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사례 가격으로부터 환원율을 추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하고요. 이건 조성법 하고요. 요소구성법이라고도 해요. 투는 투자결합법 그래요. L은 L우두법 그러고요. 부는 부채감당법 그래요. 시조12 또는 시요12 그래요. 그리고 투자결합법은 다시 물리적 투자결합법과 금융적 투자결합법 이렇게 나누어요. 자, 이 시조12에 대해서 해야 돼요. 공부를. 지금 90%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90%가 환원율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사실은 지금 요 앞에 말씀드린 거는 공식이 왜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를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것이 이해가 되신 분들은 천만다행이고요. 그럼 이런 공식이 나오겠구나 하는 거고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를 외우면 돼요. 식도 어렵지도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식 어렵지도 않은 요 식 하나 딸랑 외운 후에는 이제 어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환원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환원율의 제일 중요한 성격이 뭐와 뭐의 합으로 되어 있다는 거.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로 되어 있다는 거 하고, 다음에 이제 환원율 산정 방법이요. 지금 제가 한 20분 가까이를 이거 설명하느라고 이해를 시켜드리느라고 사실은 시간을 쏟았지, 지금 이 공식 써드리고 난 후에 환원율은 뭐 더하기 뭐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바로 환원율 산정은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방법은 필요 없고요. 거의 환원율에 대해서 출제되니까.
아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들을 좀 받으시는데, 나중에 요게 조금 더 중요해요. 이제 투자결합법하고요, 이 부채감당법하고 이런 거. 이게 출제하기가 좀 쉬워요. 이론적으로도 좀 괜찮고요. 이론적으로는 좀 엘루드법도 괜찮은데, 이건 조금 이제 우리한테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요게 좀 잘 나오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한번 읽어는 보십시오. 결국은 이제 요 내용들을 좀 구별을 하시는 게 좋으니까. 근데 그 115쪽에 괄호 6번에 수익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 수익하는 방법. 거기에서는 나중에 한 번 정도만 말씀드려요. 이건 지금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일단 패스하십시오. 제가 따로 보라고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따로 여러분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괄호 6번은. 이거는 한 번 출제됐거든요. 한 번. 10분의 1. 근데 한 번 출제됐는데 이거 공부하다가는 이제 정말 머리 아픈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수익분석법도 마찬가지 임대료 구하는 거니까 됐습니다. 됐고요. 이제 마지막 주제가 공시지가 제도예요. 자, 공시지가 제도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렇게 바꾸는 게 좋아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왜냐하면 공시지가 제도는 토지 가격만 얘기하는 거예요. 공시지가 제도는 토지 가격만 얘기하는 거고, 지금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라 그랬죠. 자, 여기서는 토지만 공시하는 게 아니고 뭐도 공시한다는 얘기일까요? 토지만 공시하는 게 아니라 주택도 공시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원래는 이제 토지만 공시했어요. 1990년도에 지가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1990년도에 그게 제정이 돼서 토지 가격만 공시했어요. 근데 이게 몇 년 전인가요? 7년, 8년, 한 7, 8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이 주택 가격도 공시를 해요. 건물이 아니고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업용 건물은 공시 안 합니다. 주택이에요, 주택. 토지 가격을 공시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토지가 몇 필지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공시법에서 다룰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시법에 안 다룹니까? 공시법이 지적에 관한 거 다루잖아요. 몇 필지 안 나오나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다루겠죠. 그런 거는 시험에 물을 이유도 없고, 약 3,800만 필지요. 3,800만 필지면 약 4천만 치고요. 5천만 명이라고 치면 평균적으로 5명 중에 4명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5명 중에 4명 땅 갖고 있냐 물어보면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3,800만 필지면. 그 3,800만 필지를 모두 다 감정평가업자들한테 의뢰를 해서 산정해 주세요 하면은 그 수수료가 감당을 못 해요. 그래서 3,800만 필지 중에서 50만 필지를 샘플로 뽑아서 그 50만 필지만 감정평가업자들한테 의뢰를 해요.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한테 의뢰를 합니다. 한 사람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고요. 2한테 맡겨요. 각 필지별로 50만 필지를. 그러니까 정부는 100만 필지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결국은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한테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50만 필지만, 그러니까 3,800만 필지 중에 50만 필지, 요거는 몇 분의 몇일까요? 50만 3,800만 이렇게 되면요. 50분의 3,800 하면은 100분의 7만 6천 이렇게 되나요? 그죠? 그러면 맞죠? 100분의 7,600이죠. 그러면은 76대 1이죠. 76대 1. 76개 필지 중에 1개 필지꼴로 샘플이 뽑아져 있죠. 그거를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감정평가업체한테 맡겨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해요. 의뢰를 감정평가업체한테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누구한테 줘요? 국장한테 줘요. 이 국장이 주체예요, 주체. 자, 그러면은 이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뭐를 함께 자료를 주는가 하면은 토지 가격 비준표라는 거를 함께 줘요. 이 자료를 함께 줍니다, 국장한테. 그럼 국장은 요거를 누구한테 보낼까요? 시군구장한테 보내요. 자, 나머지 토지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시군구장한테 맡기죠. 그럼 시군구장이 지가 할까요? 어차피 월급 주는 공무원들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한테 요 자료를 줘서 공무원들이 요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비교해서 나머지 토지들을 전부 다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해요. 이게 비용 절감을 위해서 좋겠죠. 자, 근데 문제는 얘는 전문가가 한 거예요, 비전문가가 한 거예요? 비전문가. 얘는 전문가가 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토지의 가격을 산정을 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을 산정을 할 때는 오차가 크게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을 산정해야 될 때는 뭐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얘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요. 그렇게 크게 오차가 발생할 것 같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음에 이 주택가격 공시는 단독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이렇게 나누어요. 근데 단독주택은 천차만별입니다. 1층짜리도 있고 2층짜리도 있고 3층짜리도 있고요. 또는 목조도 있고 기와집도 있고 별의별 집이 다 있죠. 그래서 얘는 다시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합니다. 요거는 절차가 뭐하고 비슷해요? 요놈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요걸 다시 누가 한 후에 국장이 한 후에 이 자료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시군구장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시군구장이 요거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산정을 해요. 개별주택 가격을. 자, 근데 공동주택 가격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국장이 하는 거는 대체로 어떤 것들이에요? 표준화가 된 거죠. 표준화가 된 것들이에요. 자, 근데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단 말이에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대체로 구조가 어떻습니까? 이런 네모 반듯한데 다 설계가 들어가죠. 네모 반듯한데 설계 들어가잖아요. 구체적으로 뭐 배치도는 다르고 좀 넓이는 다를지라도 결국은 네모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공동화가, 표준화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표준화가 됐다고 보니까 누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국장이 해버리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개별만 누가 하는 거예요? 시군구장이 하는 거예요. 이 주체를 일단 알아야 돼. 주체를. 주체를 물으니까. 아셨죠? 다음에 이 효력을 묻습니다. 효력을 묻는데, 자, 이 효력은 결국은 이런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를 정비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정비하는 이유가 세금 때문에 세금 매기려고. 그리고 그 세금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그 뭐 보상금 주고 할 때, 수용할 때 그게 옛날에는 1990년 전에는요. 그게 이원화돼 있었어요. 토지평가사와 무슨 감정상가 뭐 이렇게 이원화돼 있었어요. 그리고 뭐 건설교통부에서 옛날 건설교통부에서 평가한 금액하고 국세청에서 평가한 금액하고 이 국가기관이 평가한 게 서로 달라요. 그럼 국민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이거를 아무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원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률적으로 하고 이제 나머지 다 하는데 일단 이 표준지 공시지가 효력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거 표준지 공시지가 효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게 전문가가 한 거라 그랬죠. 이건 비전문가가 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액이 크게 산정되는 거는 그는 뭐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야 돼요. 자 왜냐하면은 보세요. 자 이게
땅이 예를 들어 이 땅이 3억 하는 땅이 있어요. 이 3억 하는 땅을 거래할 때 매매대금이라든가 수용보상금 이러면은 이게 가액이 크죠. 근데 여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계산해요. 재산세는 3억 해봤자 재산세가 몇십만 원 나오나요? 3억의 재산세 몇십만 원 나오죠. 몇십만 원. 그죠? 그 몇십만 원 나오는 거는 예를 들어 이게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3억짜리인데 3억 5천으로 잘못 계산했어요. 3억짜리인데 3억 5천만 원으로 잘못 계산해봤자 세금은 한 뭐 만 원 더 나오거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매매대금은 5천만 원 차이 날 거 아니에요. 잘못 계산하면은.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개별 공시지가는 전문가가 계산해 놓은 거예요. 비전문가가 계산해 놓은 거예요. 비전문가가 계산해 놓은 거죠. 이거는 오차가 날 가능성이 꽤 되죠. 근데 이거를 근거로 해서 세금 매길 때는 큰 오차가 발생하지 않아요. 세금 가액은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이걸 근거로 해서 수용 보상금을 주고 막 잃어버리면은 오차가 클 수가 있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 가격 산정할 때 그 토지의 제대로 된 가격을 산정하고자 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야 돼요. 많은 토지들 있잖아요. 그 표준지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76개 중에 한 개밖에 없잖아요. 표준지는. 그럼 여기가 표준지 한 개 있으면 나머지는 75개는 다 표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 매각대금 계산하려고 그래. 이 땅 수용보상금 주려고 그래. 그러면 여기에 개별공시지가도 이미 산정돼 있거든요. 개별공시지가 산정돼 있는데 그건 누가 해놓은 거라고요? 공무원이 해놓은 거예요. 공무원이. 개별공시지가는 그거대로 보상금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오차가 크게 나 있을 수 있으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 보상금 계산할 때는 원래 있던 표준지 보고 다시 계산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적기관이나 뭐 토지수용위원회나 뭐 이런 데서 또는 시군구장이 개별공시지가 산정할 때도 공적기관이 지가 산정할 때는 뭐를 보고 지가를 산정해야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고 지가를 산정해야 돼요. 또는 감정평가업자도 마찬가지예요. 감정평가업자도 이제 평가해달라 이거 평가해달라 그러면은 그 개별공시지가 보고 하면 돼, 안 돼? 이거는 공무원이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동업자들이 산정해 놓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고 다시 지가를 산정해줘야 돼요. 평가 의뢰가 들어올 때는. 그래서 공적기관이나 감평업자들이 뭐의 기준이에요? 지가 산정 기준이에요. 기준. 지가를 산정할 때는 뭐를 보고 해야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근데 요거는 보세요. 지금 여기도 세금 매겨야 되고 저기도 세금 매겨야 되고 세금 다 매겨야 돼. 세금을 다 매겨야 되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시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고 또 계산하고 세금 매기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고 세금 매기고 한도 끝도 없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요 개별 공시지가를 언제 써먹는다고요? 세금 매길 때. 다 그 많은 거 공무원들이 이미 해놓은 거 좀 오차가 있어도 괜찮아. 이거 오차가 있어도 이게 3억에서 3억 5천 이렇게까지 오차가 크게 나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크게 나지도 않지만 크게 나더라도 세금은 그렇게 큰 오차가 안 난다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과세나 또는 사용료, 이 사용료라든가 부담금 이런 거 부과 기준이에요. 이런 거 부과 기준이에요. 자, 그럼 이 결국은 이게 언제 써먹는가 하면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요. 지금 이거는 원본이라 그래요. 원본. 민법에 원본과 과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원본과 과실의 개념에서 얘는 원본에 해당하는 개념이고 이런 것들은 일종의 과실 비슷한 거예요. 금액이 작죠. 이 금액에 비해서는 작죠. 그래서 그런 과실 개념의 금액을 계산할 때는 개별 공시지가 사용하고요. 원본의 크기를 계산하고자 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용해요. 다만 수용 보상금 계산할 때는 무조건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보상금 계산할 때는 무조건. 아시겠어요? 예, 보상금 계산할 때는 무조건. 자, 됐고요. 다음에 요놈은
이제 요놈의 효력, 요놈. 표준주택 가격의 효력은 아주 쉬워요. 딱 한 군데밖에 안 써먹어요. 요놈은 딱 요때만 써먹어요. 요때만. 표준주택 가격은 공적기관이 뭐 할 때만 써먹어요? 개별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에요. 개별주택 가격 산정 기준. 딱 한 군데만 써먹어요. 다음에 마지막에 요 두 놈은, 요 두 놈 있죠? 요렇게 두 놈. 주체는 달라요. 주체는 다른데 요 두 놈은 효력이 똑같아요. 법조문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법조문이 임원 가면은 얘하고 비슷해요. 사용 용도가. 용도가 얘하고 비슷해요. 얘는 공동주택은요. 얘는 전수조사예요. 전수조사. 공동주택은 전수조사라고요. 그러니까 다 해요. 다 이미 해놨어요. 누가 해놨어요? 국장이 누구한테 의뢰해서? 간평업자한테 의뢰해놔서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근거로 뭐를 매겨도 돼요? 세금을 매겨도 돼요. 다 전수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별주택도 이미 공문을 통해서 다 해놨기 때문에 공적기관에 과세 등 업무예요. 과세 등. 자, 과세 등이니까 세금만 매기는 게 아니겠죠. 이와 비슷한 업무죠. 그런 업무와 관련해서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에요. 됐나요? 됐습니까? 자, 요렇게요. 자, 결국은 이런 제도를 지금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는, 시행을 하는 이유는 이 세금 매기는 것 때문이거든요. 세금 매기는 거는 개별, 공동과 관련이 있어요. 됐나요?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게 자주 언급되는 거니까. 표준지 공시지가 활용하는 게. 됐죠? 자, 요런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이제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거는 기준 시점은 얘네들의 기준 시점, 공시 기준일이라고 그래요.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인데 얘는 4월 30일까지, 얘도 4월 30일까지 공시하고요. 얘는 5월 31일까지예요. 토지와 주택이 이렇게 한 달 간격으로 공시가 돼요. 그러니까 1월 1일 가격을 언제까지 공시한다는 얘기예요. 1월 1일 가격을 작업 절차를 거쳐서 주택은 4월 30일까지 공시를 하고 1월 1일자 가격을 토지는 5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리고 얘네들은 모두 다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모두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이 뭘까요? 이거 너무 계산이 잘못됐으니까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봐주세요 하는 게 이의 신청이에요.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예? 전부 다 국토부 장관한테 할까요? 이의 신청 개념을 알면은 쉬워요. 이의 신청이라는 거는 그 부동산 가격 공시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뭐가 날아오든 경찰서에서 뭐가 날아오든 시장한테서 뭐가 날아오든 무슨 시장이 날려보냈잖아요. 그러면 시장한테 이의 신청하는 거고요. 세무서장한테서 뭐가 날아왔잖아요. 세무서장한테 이의 신청하는 거예요. 이의 신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처분한 놈한테 하는 거예요. 처분한 놈한테. 그러니까 주체한테 하는 거예요. 주체.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땅이 혹시라도 표준지 공시지가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의 신청할 때는 이제 2월 말까지니까 3월 달에 이의 신청 기간이에요. 서면으로 30일 이내에 할 수 있거든요. 서면으로 30일 이내에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땅이 표준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구한테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이의 신청하는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이의 신청할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면은 아무 이상 없어도 한번 이의 신청해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자, 아무튼 이런 개념입니다. 됐죠? 예, 요 정도만 해도요, 아주 많은 양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 처음 입문 과정에서는 정말 소화가 힘들 정도로 많은 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은 아주 훌륭하신 겁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더라도 많은 양을 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더 나오는 거는 패스해야 되니까. 예, 그 하면 이제 머리 아픕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모두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이제 1월 달부터는 조금은 시간이 이제 길어지고 양은 조금 더 많아질 겁니다. 다만 힘드시더라도 절대로 결석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살아남으시면 분명히 합격하실 겁니다. 지난 화요일 날인가 다른 학원에서 송년회를 했어요. 송년회를 했는데 이제 야간반 이제 그 송년회니까 이제 합격생들만 오는 게 아니고요. 합격하신 분도 오시고 불합격하신 분도 오시고 지금 야간반 수업 듣는 분도 오시고 오전반 수업 듣는 분도 오시고 다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합격하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야간반 이제 수업 할 때마다 거의 매주 그분 들어올 때마다 얼굴이 벌게가지고 들어왔어요. 회식하고 온 거예요. 네, 마치고 회식하고 왔는데 얼굴이 붉은 상태로. 그래서 늘 첫째 시간 지각이에요. 근데 결석을 안 했어요. 정말. 지각은 할지언정 결석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시험 치기 직전까지. 그리고 마치고 어떤 때는 그분들끼리 저는 일찍 와야 되니까 뭐 참석 못 했지만 가끔도 술도 한잔 했나 봐요. 근데 거기도 끝까지 가고 했대요. 근데 1차와 2차를 다 합격했대요. 와,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나중에 안 얘기지만 그분이 이제 명퇴한다고 이제 명퇴할 거를 이제 미리 예정을 해놓고 있어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조금은 더 명퇴할 나이니까 나이가 조금 되는 거죠. 근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안 보였던 면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했다고 하니까 대단한 열성이죠. 근데 그게 얼마만큼 매일같이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1차는 1개가 남고요. 2차는 2개가 남게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합격을 한 거죠.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뭐 평소에 술도 마시고 막 놀 거 다 놀고 한 것 같았지만 이분은 그게 아니죠, 사실은. 참석할 거 했지만 아무튼 그분한테 건배사를 제의를 했더니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하느냐 했더니 회식은 무조건 참석, 결석은 무조건 없음, 결석 없이 뭐든지 이제 적극적으로 다 참석하라는 얘기죠. 하여간 그런 분도 계시니까 끝까지 살아남으시면 분명히 합격하실 겁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새해 만나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